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일상 속의 사건 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정법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코너입니다. 정법 승부, 법률 공부해보는 순서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탄핵 소추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은 원래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입증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뭐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탄핵 재판의 쟁점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 탄핵 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핵심 쟁점은 역시 재난안전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 이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조직을 구성할 책임이 있고,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행안부 장관이죠. 사실 이 재난안전법상 이와 같은 의무 조항들은 포괄적인 일반 의무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형사 책임을 이끌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주의무 위반이 있어야 형사 책임을 끌어낼 수 있는데 재난안전법은 형사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입법된 법률도 아니고 포괄적인 일반 의무 조항 자체로부터 형사 책임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은 정치적 책임과 형사처벌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정도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라면 그 책임을 지고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과 형사처벌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탄핵이다 보니 탄핵은 일종의 징계 절차 내지는 행정적 조치로서 기능하는 절차이다 보니 이 사안에서는 징계 사유로서 중대한 불성실이 있었는가, 포괄적인 일반 의무 조항으로서 재난안전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경론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탄핵이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형사처벌 그 사이에 어디에인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형사처벌 완료되기 이전에 탄핵 심판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좀 일각에서는 대단히 추상적인 법령으로 어떻게 탄핵까지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가 국무위원이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오른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고, 2명의 전직 대통령은 심판을 받았었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어떤 그 친절 공정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조항에서 공익의 담보자이다, 공익을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의무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게 있다라는 이런 법리를 끌어냅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인 층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어떤 주장은 최소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헌재가.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위원 동일한 중대성으로 과연 볼 것인가, 이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좀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근데 이제 그 탄핵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직무 수행 중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해야지 그게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의성이 있다면 더 그렇고요. 아마 예. 단순한 과실 정도로는 탄핵 사유라고 헌법재판소도 보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그렇다면 사실관계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대통령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대형 참사가 났는데 20분 늦게 보고를 받습니다. 예. 당연히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유형의 참사인가? 경찰이 10만 명 이상이 모일 거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마스크로 이 개최되는 사실상의 3년 만에 행사였던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헌재가 아예 탄핵 사유조차 안 된다고 볼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이제 그 지역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뭐 지자체에서 준비한 행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안전관리 문제는 사실 행안부 장관의 몫이라기보다는 지자체장의 몫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자체 즉 용산구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은 그로부터는 다소 벗어난 의무를 수행할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를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일반 의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할로윈 축제였고 그 전날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고 위험이 대두된다는 정황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에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는 행안부 장관인데 전혀 책임이 없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종의 결과 책임보다는 더 나아간 주의 의무 위반을 토대로 한 징계 책임을 물을 때는 이 정도의 사실관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계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일반 의무 조항으로부터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보고되지 않은 이상은 직접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시각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입장을 들어줄지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지 말지를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탄핵 심판 심리 과정도 조금 글쎄 일반적인 탄핵 심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탄핵 소추에 있어서 소추위원이 그러니까 검찰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 소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네. 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걸 우리 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검사의 입장에서 탄핵의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이 그 검사의 입장에 있는 소추위원이 바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죠. 여당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본인도 이제 언론의 인터뷰에서 나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또 심증을 드러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아예 이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대리인단이 또 꾸려지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대리인단을 지정하는 것도 법사위원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마저 이행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헌재가 이 의결서를 오늘 오전에 받아들고서 주심을 정할 거고 심리의 구체적인 방식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걸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측에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소송지휘권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권 탐지주의 식으로 그러니까 없던 증거를 내라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개연성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만약에 소추 이 과정에서 소추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이 뭐죠 탄핵 소추 안건 이거 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변론하지는 않겠죠? 하면 아마 민주당 측이나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소추안을 보냈기 때문에 그 탄핵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그 역할은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 역할은 수행해야 하고 그 역할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의 양심에 비춰볼 때는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탄핵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 등과 다르게 구두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소추위원 즉 법사위원장이 피청구인을 신문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신문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소추위원단이 따로 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탄핵심판 절차 때도 각 당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된 소추위원단이 있었고 실질적인 업무는 소추위원단이 수행했거나 변호사가 수행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아마 김도호 법사위원장이 스스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소추위원단이나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민사소송은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유사하게 재판부가 스스로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을 듣기도 하고 증인 신문을 하기도 하고 각종 검증을 하기도 하는 등 아까 장윤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 탐지 절차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판부가 소추위원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직권 탐지 형태로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자료 추출, 증거 확인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직권 탐지. 직권 탐지.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직권 탐지 뭐예요?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재판부가 나서서 알아서 판단하는 절차를 직권 탐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저 법률 용어라서 네. 한번 딱 듣고 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 김도호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는 다 마련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 탄핵안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될 것인가 인용이 될 것인가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기각이 될 것에 거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어떤 의견이신지 간단히 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박 변호사님. 저는 무책임한 표현일 수 있는데 가능성을 반반으로 봅니다. 반반으로요. 예, 기각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저는 사실 반반으로 봅니다만 기각된다는 의견의 주된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위원 즉 장관은 입장이 다소 다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만 부담하고 있다면 장관은 헌법에서 더 나아가서 재난안전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일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장관을 통해서 수행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장관에게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고 민주적 정당성에서 대통령과 장관은 큰 차이가 있죠. 대통령은 전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직이라면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충분히 장관에 대해서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중대한 불성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상민 장관이 탄핵될 가능성도 남아있고 그 가능성을 굳이 수치로 표현하라면 반반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반이다. 예. 장윤희 변호사님. 저도 하도 이제 기각 측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인용 가능성이 좀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뭐 몇 대 몇으로까지는 말씀드리기 예. 어렵지만요. 일단 이 정부 조직법상 소방과 경찰의 가장 총 책임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법적 의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증거로 한다거나 형사법리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특히 직을 박탈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그런 부분들 어떤 정치적인 외풍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분이 과연 정치적으로 맞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기각이 될 것인가? 탄핵소추라는 제도가 있는 건 이렇게 대형 참사가 있을 때 아무도 책임을
책임지지 말라는 걸 방기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요건에는 충족해야 되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경우에 공무원을 이 절차에 따라서 탄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쉽게 예상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기각 쪽에 좀 무게가 좀 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뭐 진행 상황 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180일 안에 헌재 판결이 나올지 뭐 이것도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헌재의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의 무죄 판결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받은 50억 원에 대해서 뇌물로 볼 수 없다 하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자,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납득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게 뇌물이 아닐 수 있느냐 하는 반론들이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장미 변호사님. 자, 이 무죄 판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재판부가 네. 아무 근거 없이 그렇습니다. 무죄 판단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예. 무죄로 본 이유는요.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거는 이 판단을 내린 판사보다는 저는 수사에 주체했던 검사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가 관계와 관련해서 50억이 왜 갔냐.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원래 같이 하기로 했는데 빠지기로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다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때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런 부분을 잘 무마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예. 이런 50억 원이라는 거액이 아들을 통해서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판사가 이 부분부터 의문을 표합니다. 과연 성남의 뜰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했어? 그 부분도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 전제 사실부터가 상당히 흔들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접촉했다는 뭔가 사실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곽상도 의원이 실제로 그 식당에서 그 시간대 나는 있지 않았다. 다른 일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 반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수사 과정 중에서 이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수사를 하고 수사의 저변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과연 그 노력이 충분했는가에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건 대가성 입증, 하나은행과 관련해서도 이 뒤를 봐줬다는 부분도 믿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알선의 여부 그렇습니다. 부분 또 대가 부분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 주체다라는 부분도 또 이 뇌물로 보지 않는 근거로 꼽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때는 판결 이유로 설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설시하기 마련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예. 아들에게 성과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뇌물죄는 아닙니다만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가 돈을 받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판결들에서 직접 공직자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죄를 인정하는 추세가 넓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문제도 대가관계가 입증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가관계만 입증된다면 아들이 받았든 곽 전 의원이 받았든 모두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아들에게 지급한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라는 것이 판단의 큰 기준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거죠. 대가관계가 오히려 판단의 큰 기준이었고 그에 기해서 이와 같은 사족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죄 판결 이유가 더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이 판결 때문에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과도 또 네, 비교가 하는 사람들이 많죠.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조민 씨의 이제 장학금 네, 맞습니다. 600만 원 뭐 이게 청탁금지법.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유죄가 선고가 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뇌물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그 장학금은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꼭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한 뇌물 성격이냐 그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 다만 그 해당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의 친분을 좀 도모할 그런 목적으로 누군가의 자제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좀 의도적으로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발 기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주었다.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을 한 건데 물론 장학금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이 있지만 교수의 재량이라는 것도 사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고위공직자의 자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학금을 받게 되면 상당히 좀 리스크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 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뭐 또 지금 이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영학 녹취록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김만배 씨가 이 녹취록을 보면은 여기 이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 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어떤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녹취록 등에 등장하는 김만배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액 자체는 이례적으로 과다하지만 녹취록 등에 나타난 김만배 씨의 진술을 보면 김 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병채 씨를 통해서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되고 네. 또 정영학 회계사 등과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지만 대장동 사업 공통비 분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즉 대장동 일당 사이에 이 비용 부담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김만배 씨가 비로소 마치 여러 사람에게 거액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줄이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50억 원과 관련해서 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를 연결짓지 않았다. 그 발언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이 이탈할 것 같으니까 잡아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즉 각종 이와 관련된 진술 내용 자체는 존재한다고선 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입증할 만할 정도의 검사의 입증은 다 하지 못하였다. 대가관계, 알선과 연결할 정도의 신빙성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가 나온 겁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영학 녹취록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등장하는 녹취록상 김만배 씨의 진술이나 김만배 씨가 이러한 진술을 했다는 각종 피의자들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 공판 단계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보면 하나은행 관계자들에게 각종 진술을 받아봤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처럼 일종의 대가관계나 알선과 연결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단순히 녹취록이나 누군가의 전원만을 두고 공소 유지를 이어나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고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곽 전 의원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1인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았던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반박하고 각종 증인을 법정에 불러내서 진술을 들어봤더니 단순히 녹취록이나 전문 진술만 가지고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정영학 녹취록 등을 결정적인 증거로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에서도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할 기묘한 필요가 발생했다. 당장 발에 불이 떨어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 그 당사자들이 부인하면은 그러면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여기서는 증거 능력은 인정을 받았습니까? 증거로 보기는 했는데 이 안에 있는 걸 좀 믿기 어려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갑자기 정치인들에게 50억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눌 돈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곧 어떤 대가관계로 이 돈이 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김만배 씨가 그게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녹취록 자체는 판단의 근거로는 삼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복잡합니다. 재판 결과가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면들이 이렇게 속속 등장해서 뭐 이거를 풀어보기 위해서 뭐 두 변호사를 모신 겁니다만은 어쨌든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